1905년 극동아시아에서 대이변이 발생합니다. 이름하여 러일 전쟁.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일본이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승리한 사건이죠. 세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나 깡패지 서양 열강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말 좀 통하는 덜 열등한 아시아인 정도의 취급이었으니까요. 그래, 일본이 청나라는 이길 수 있어, 조선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국놀이도 짬밥 차이가 있는데 군사력, 경제력 모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러시아를 이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근대 이후로 모든 전쟁은 팀전입니다. 딜러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 서포터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일본이 러시아를 막타칠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동맹, 영일 동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러일 전쟁은 영국과 러시아의 오랜 라이벌 관계 중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 이전에도 영국과 러시아는 온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숨막히는 대결을 벌여왔어요. 그 시작은 대략 나폴레옹 형님 날아다니던 시절 19세기 초반부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대혁명의 기세를 몰아 전 유럽을 휩쓴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나폴레옹의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주력은 두 나라, 서쪽의 영국과 동쪽의 러시아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친했던 두 나라는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프랑스가 폭삭 주저앉고 독일은 통일 못해서 빌빌대는 이 타이밍, 러시아가 세력을 확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그런데 러시아에게는 없는 거, 제일 간절한 게 뭐였을까요? 인구? 영토? 자원? 아니죠. 남들이 바다로 나가서 식민지 땅 따먹기 하는 동안 시베리아로 신나게 확장했던 만큼 인구나 영토, 자원 같은 건 남아도는 게 러시아였습니다. 제대로 못 써서 그렇지. 하지만 그 대부분의 영역은 얼어붙은 땅덩어리, 심지어 바다마저 얼어 있었어요. 러시아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얼지 않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따뜻한 남쪽으로 바다로 밀고 나가야 할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바다가 누구 겁니까? 영국 거죠. 에스파냐 제끼고 네덜란드 보내고 프랑스같이 혁명하는 녀석들 다 죽였는데 이제는 웬 불곰 같은 놈이 바다로 나오겠다고 설치네?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이었지만 영국도 러시아의 육군과 직접 맞다이 까기에는 조금 후달렸어요. 게다가 러시아의 영토는 유라시아 전체에 걸친 광대한 영역, 어디로 튀어나올지도 알 수 없었고요. 온 지구를 돌아다녀서라도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약 한 세기에 걸친 두 나라의 자강두천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기준 일단 서쪽이 바다랑 제일 가깝죠. 스웨덴 뚜까 패고 폴란드 리투아니아까지 멸망시키면서 발트해 연안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대양으로 진출하려면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영국 본토가 막고 있고요. 다들 한따까리 하는 열강들이라 일단 여기는 포기.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비교적 멀리 있는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골고루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며 러시아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 첫 라운드가 바로 크림 전쟁이었죠. 유럽의 환자 소리 들으며 동네 북 취급받던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흑해의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흑해와 지중해의 유일한 연결 지점인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위험에 처한 상태였는데요. 영국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몸빵만 해 라며 지원을 약속. 오스만 제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 영국은 압도적인 해군을 이용한 무한 갱킹으로 오스만의 승리를 하드 캐리해주는 데 성공하죠. 지중해 방면으로의 진출이 좌절된 러시아. 이번엔 아예 광대한 초원지대와 카스피해를 넘어 인도양으로 비집고 나가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앞은 영국의 핵심 식민지 왕관의 보석 인도다. 이번에도 영국은 필사의 회방작전을 개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괴뢰 정부를 세우고 페르시아에 영국군을 주둔시키면서 막아섭니다. 그런데 여기는 맵이 너무 헬이야. 아프가니스탄의 악명은 뭐 다들 아시죠?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 없이 전선이 동결되며 일단 무승부로 끝나요. 자, 이제 남은 건 딱 한 군데, 저 멀리 동쪽이었습니다. 만주 벌판과 한반도, 영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마지막 희망이었죠. 시베리아를 접수한 이후 러시아는 청나라에게서 만주를 조금씩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말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외만주 지역을,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 지역을 뜯어가는 데 성공했죠. 이제 다음 목표는 더 남쪽에 있는 요동반도, 한겨울에 얼어붙어서 여전히 좀 애매했던 연해주보다 더 확실한 거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의 남하를 가로막는 초신성이 등장하니 바로 일본 제국!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적인 근대화를 완료한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뜯어내면서 선수를 쳐버립니다. 예상 밖의 변수에 당황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위협합니다. 이제 막 제국주의 찍먹해보려던 일본, 아직은 주제 파악 잘 될 때거든요. 선배 형들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요동반도 뱉어내고 한반도 정도로 만족하기로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진 러시아는 만주에 철도를 깔면서 붙이기에 들어가고 요동반도의 여순항을 조차하여 극동함대의 본거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쯤 되니 어김없이 영국이 나타납니다. 이대로라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붕괴, 러시아에게 너무 유리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막을 유일한 세력은 일본이죠. 영국은 1902년 1월 30일 일본과 손을 잡고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합니다. 조약은 대충 이제 너 형이랑 이형제니까 누가 건드리면 말해,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는 거. 몇 년 전 꼬랑지 내렸던 게 자존심 상했던 일본은 영국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활개쳐도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1904년 2월 8일 제물포와 여순항에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영국이 일본의 광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영국이 볼 때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 일본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균형은 와르르 러시아 천하가 될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일본의 선빵이기도 하고 동맹 협약에 따르면 1대1 대결에서는 중립지켜야 됩니다. 거기다 최근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고요. 무엇보다 전장은 극동아시아 한복판,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죠. 크림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 영국은 일단 엄정 중립을 선언합니다. 돈도 못 빌려주고 병력도 지원 못한다. 나는 이 일과 관련 없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진짜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권모술수의 대가, S급 서포터, 영국의 비밀스런 어시스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돈 문제가 귀신같이 해결됩니다. 영국에 파견 나갔던 일본의 채권 협상단이 우연히 미국의 은행가를 만나서 8,2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의 채권 협상단이 우연히 영국에 갔다가 우연히 일본의 우호적인 미국인을 만난다.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죠. 사실 배후에는 영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런던 금융가의 큰손 카셀을 움직이고, 카셀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미국의 금융가 쉬프를 소개시켜줬던 거죠. 다음은 또 무기가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어이쿠, 마침 영국에 남는 배들이 좀 많네. 영국이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라며 전함 6척과 다수의 중순양함, 회속순양함을 일본에 제공.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에다가 주문해놨던 전함을 일본이 살 수 있게 새치기 해주고, 영국제 함선을 러시아가 사려고 하자 이걸 영국 해군 명의로 구입해서 일본에 팔아버렸거든요. 여기에 웨일스산 고급 석탄으로 연료 풀충전, 일본 앞바다까지 탁송 서비스는 덤이었죠. 사실상 이 정도면 산타 할아버지죠. 하지만 러시아 열불 터지는 소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순항에 있던 극동 함대는 일본의 기습 선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파견해서 전선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바로 등판. 크림 전쟁 이후로 러시아 군함은 지중해로 못 나가는데 라며 강력 항의를 시전해요. 지나가는 길이라도 절대 안 된다. 나오는 순간 바로 전쟁이다 이거였죠.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멀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 함대를 출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거리가 많이 멀어진 러시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조금이라도 거리를 줄여보려 합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주인이었던 영국은 당연하게도 진짜 미안한데 군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라며 통행 불가를 통보. 러시아의 행군로를 총 37,000km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대원정으로 만들어버려요. 슬슬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항구에 기항을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영국 정부는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전 세계의 항구에다가 러시아 배 들어오면 바로 무장 해제시켜버리라고 명령해 놓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여순에서 일본에게 기습당한 전력들이 영국의 조차지인 위해항으로 도망쳤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장 해제 당해버렸죠. 마지막으로 영국은 자국 식민지 근처를 지나가는 발트 함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 일본에게 전달해서 맵패까지 켜줍니다. 덕분에 일본 해군은 발트 함대가 언제 도착할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딜만 안 넣었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킬 못 먹으면 게임 접어야죠. 발트 함대는 이 엄청난 거리를 주파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본 앞마당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극심한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5월 27일 운명의 날, 스시마 해협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일본 함대에게 집중 포화를 맞아 37척 중 19척이 격침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지지를 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영국이란 서포터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상에 딱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였어요. 발트 함대가 붕괴한 시점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모든 힘을 소진한 상태 빨리 휴전 협상을 하길 원했고 그렇게 포츠머스에서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전쟁은 끝나게 되죠. 전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던 러시아의 해군력은 6위까지 추락했고 열강으로서의 위신 추락과 인명피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패배 후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 중국 동해안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 역시 스스로의 역량으로 이긴 게 아니다 보니 막상 러시아에게서 뜯어낸 건 요동반도와 남사할린을 비롯한 약간의 땅뿐, 배상금 같은 건 제대로 받아낼 수 없었고요. 실제로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최소한의 투자로 러시아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린 영국, 거기다 일본도 힘이 다 빠져서 한동안 허튼 짓 못할 테니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후로 오히려 자의식 과잉에 빠져 점점 더 뇌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S급 서포터의 도움으로 막타만 쳤을 뿐인데 이걸 자기네들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강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단 한 차례의 결전을 통해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현실성 없는 망상에 가까운 전쟁 교리를 진짜라고 믿게 된 거죠. 이런 사상적 배경으로 30여 년 뒤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일으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이었다는 야마토급 전함을 만드는 등 뻘짓을 하다가 폭망하게 돼요. 러일 전쟁 때 영국이 눈 딱 감고 모른 척 했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